9. 패스트가 절정에 이르기 전, 다시 말해 재앙이 이 도시를 공격해 완전히 점령하려고 온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꼭 기록해둬야 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랑베르처럼 마지막으로 남은 개인들이 행복을 되찾기 위해 또 패스트로 인해 자신들의 몫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단조롭고도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굴욕을 그런 식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비록 그들의 거부가 다른 것만큼은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고 또 허영과 모순 속에서도 당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자랑스러운 어떤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서술자의 의견이다. 랑베르는 패스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리위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신문기자는 먼저 카페 웨이트들부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카페 웨이트들은 언제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법이다. 처음에 그가 접촉한 웨이트들은 그런 시도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엄한 형벌에 대해 특히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선동가 취급을 받기도 했다. 리웨이 집에서 코타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이 좀 풀렸다. 그날 랑베르는 리웨에게 관청에 갔다가 허탕쳤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코타르는 거리에서 랑베르를 만났는데 그를 자연스럽게 대했다. 그 점에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듯 자연스러웠다. 아무 진척이 없나요? 코타르가 물었다. 네, 없어요. 관청에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렵네요. 아, 알겠습니다. 코타르가 말했다. 코타르는 조직을 하나 알고 있었다. 랑베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자 자신은 오래전부터 오랑의 카페라는 카페는 전부 출입하고 있는데 그곳의 친구들을 통해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코타르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는 바람에 배급 물자 암거래에 가담하고 있었다. 담배와 값싼 술을 구해 되팔았는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면서 많지는 않지만 돈을 벌고 있었다. 확실한가요? 랑베르가 물었다. 그럼요. 나에게 권한 사람도 있었는걸요. 그런데 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의심하지 마세요. 코타르는 호인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떠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요. 그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덧붙여 물었다.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랑베르가 말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쨌든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패스트가 돌면서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는 거예요. 랑베르가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쉬운 일은 아닌데 함께 가시죠. 코타르가 말했다. 오후 4시였다. 도시는 무더운 하늘 아래 서서히 달구어졌다. 가게들의 차양은 전부 내려져 있었다. 도로에는 인적이 없었다. 코타르와 랑베르는 아케이드 거리로 들어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 시간은 패스트가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 중 하나였다. 그렇게 조용하고 색채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은 여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재앙 때문일 수도 있었다. 공기가 답답한 것이 패스트의 위협 때문인지 아니면 먼지와 타는 듯한 더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패스트를 찾아내려면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다. 왜냐하면 패스트는 부정적인 징후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패스트와 친밀감을 느끼고 있던 코타르는 예를 들어 보통 때 같으면 있지도 않은 서늘한 기운을 찾아 복도 문턱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헐떡이고 있어야 할 개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랑베르에게 지적했다. 그들은 팔미의 대로로 들어서서 아름광장을 가로질러 마린구역 쪽으로 내려갔다. 왼쪽에 있는 초록색 칠을 한 카페에서는 노란 천으로 된 두꺼운 차양을 비스듬히 쳐놓고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코타르와 랑베르는 그것으로 들어가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들은 초록색 철판으로 된 테이블 앞에 놓인 정원용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홀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파리들이 공중에서 윙윙거렸다. 들그덕거리는 카운터 위에 놓인 노란 세장한 횃대에는 털이 다 빠진 앵무새 한 마리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벽에는 전투 장면을 그린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때가 잔뜩 끼고 거미줄이 빽빽이 쳐져 있었다. 모든 철판 테이블에 그리고 랑베르 앞에도 닭똥이 말라붙어 있었다. 웬 닭똥일까 의아해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멋진 수탉 한 마리가 컴컴한 구석에서 껑충대며 나왔다. 그 순간 더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코타르가 웃옷을 벗고 철판을 두드렸다. 그러자 기다란 파란색 앞치마에 파묻힌 것 같은 키 작은 사내가 안에서 나와 코타르를 보자마자 멀리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세게 발길질을 해서 수탉을 쫓아버리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수탉이 꼬꼬닥거리는 가운데 무엇을 마시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코타르는 백포도주를 주문한 뒤 가르시아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다. 조그만 사내는 카페에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지 벌써 며칠 되었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는 올 것 같은가요? 글쎄요, 사내가 말했다. 그 사람 일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은 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잘 알죠.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소개해줄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러는데. 종업원은 젖은 손을 앞치마 자락에 닦았다. 손님도 그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코타르가 대답했다. 조그만 남자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와보세요. 그 사람에게 아이를 보내볼게요. 밖으로 나오면서 랑베르는 그 사업이란 게 뭐냐고 물어보았다. 암그레죠 뭐. 시의 출입문을 통해 물건을 들여와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렇군요. 공모자들이 있군요. 랑베르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저녁에 와보니 차량은 그쳐있고 앵무새는 세장 안에서 제잘거리고 테이블 반한 남자들이 셔츠 바람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밀짚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흰 와이사치를 풀어젖히고 있어서 새까맣게 그을린 가슴이 드러나 보였다. 코타르가 들어오자 그가 몸을 일으켰다. 햇빛에 그을린 반듯한 얼굴, 검고 작은 눈, 하얀 치아에 손가락에 반지를 두세 개 끼고 있어서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카운트에서 한잔 하시죠. 그들은 말없이 한 잔씩 마셨다. 나갈까요? 가르시아가 말했다. 그들은 항구를 향해 내려갔다. 가르시아가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다. 랑베르를 소개하려는 것은 사업 때문이 아니고 이른바 외출 때문이라고 코타르가 그에게 말했다. 가르시아는 담배를 피우며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랑베르가 옆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듯이 랑베르를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몇 가지를 물었다. 뭐 때문에 그런데요? 프랑스에 아내가 있어. 아,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물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신문 기자. 말이 많은 직업이군요. 랑베르는 잠자코 있었다. 친구라니까? 코타르가 말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어갔다. 부둣가까지 왔지만 큼직한 철책이 쳐져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어리 튀김을 파는 조그만 간이 식당 쪽으로 향했다. 냄새가 그들에게까지 풍겨왔다. 어쨌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라울 담당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가르시아가 결론을 내렸다. 아, 그 친구 숨어 있어? 코타르가 활기를 띠며 물었다. 가르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간이 식당 근처에서 발을 멈추더니 처음으로 랑베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모레 11시에 도시 꼭대기에 있는 세관 건물 모퉁이로 오세요. 자리를 뜰듯하더니 그가 두 사람에게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비용이 들 거예요. 확인하는 투였다. 물론이죠. 랑베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신문기자가 코타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아, 천만에요. 그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기쁜걸요. 그리고 신문기자시니까 언제나 저에게 갚을 날이 있겠죠. 이틀 후 랑베르와 코타르는 대로를 따라 올라갔다. 도시 꼭대기를 향해 뻗어있는 그 대로에는 그늘이 없었다. 세관 건물의 일부가 의무실로 변해 있었고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또는 한두 시간 지나면 아무 도움이 안 될 정보라도 얻어볼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인파가 모여 있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추측컨대 가르시아는 랑베르와 만날 장소를 결정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한 것 같았다. 떠나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니 이상한 일이군요. 코타르가 말했다. 어쨌든 진행되는 일이 참 흥미로워요.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요. 랑베르가 대답했다. 물론 위험 부담이 있긴 하죠. 따라서 하지만 따지고 보면 패스트가 돌기 전에도 복잡한 사거리를 건너갈 때는 그 정도의 위험은 있었거든요. 그때 리웨의 자동차가 그들이 있는 곳에 와서 멈추었다. 타루가 운전을 하고 리웨는 반쯤 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서로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 아는 사람이에요. 타루가 말했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그는 랑베르에게 시내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괜찮아요. 우린 여기서 약속이 있어요. 리웨가 랑베르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랑베르가 말했다. 코타르가 놀란 어조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시나요? 저기 수사검사가 오네요. 타루가 코타르에게 알려주었다. 코타르의 안색이 변했다. 정말로 오통시가 힘차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그들 앞을 지나가며 모자를 벗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타루가 말했다. 검사는 차 안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뒤쪽에 있는 코타르와 랑베르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타루가 연금생활자와 신문기자를 소개했다. 검사는 잠깐 하늘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고난의 시기라고 말했다. 타루씨,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데 전념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 더 퍼질 것 같은가요? 리웨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하나님의 뜻은 청량할 길이 없으니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타루는 그에게 이번 일 때문에 더 바빠졌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보통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 조치를 위반한 심각한 사건들만 심의하고 있어요. 기존의 법이 이렇게 잘 지켜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기존의 법이 더 낫기 때문일 거예요. 타루가 말했다. 검사는 하늘을 쳐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여태까지의 꿈꾸는 듯한 태도에서 돌변했다. 그리고 싸늘한 표정으로 타루를 훑어보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제일 원수야. 검사가 떠나자 코타르가 말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가르시아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른 척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 대신에 기다려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주위의 군중은 대부분 여자였는데 입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거의 모두가 바구니를 든 채 앓고 있는 친지에게 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거나 더 나아가 그 음식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문에는 보초들이 무장한 채 지키고 있었고 때때로 이상한 비명소리가 정문과 병동 사이에 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의무실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낮지만 분명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남자는 몸을 돌렸다. 날씨가 더운데도 라울은 매우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짙은 색의 더블 정장 차림이었고 챙이 말려 올라간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상당히 창백했다. 밤색 눈에 입을 꽉 다물고 있던 라울이 바르고 정확하게 말했다. 시내 쪽으로 내려갑시다. 가르시아. 자네는 그만 가봐도 돼. 가르시아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안 그들은 자리를 떴다. 그들은 중간에 걷는 라울의 걸음걸이에 맞춰 빨리 걸어갔다. 가르시아한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만프랑은 들 겁니다. 랑베르는 좋다고 대답했다. 마린 거리의 스페인 식당에서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죠. 랑베르가 알았다고 하자 라울은 악수를 하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떠나자 코타르가 양해를 구했다. 자신은 내일 시간이 나지 않는 데다 이제는 랑베르 혼자서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신문기자가 스페인 식당에 들어서자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햇빛에 바싹 마른 누렇고 좁은 길 아래쪽에 위치한 이 컴컴한 지하 식당에는 남자 손님들만 드나들었고 대부분 스페인계였다. 라울이 안쪽 테이블 앞에 앉아있다가 손짓을 했다. 랑베르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손님들은 호기심을 잃고 다시 접시로 얼굴을 돌렸다. 라울의 테이블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어깨가 엄청나게 넓은 데다 얼굴은 말상에 머리숱이 덤성덤성한 키가 크고 몸이 야윈 남자 한 명이 앉아있었다. 그도 올린 와이셔츠 소매 아래로 시커먼 털로 뒤덮인 길고 가느다란 두 팔이 보였다. 그는 랑베르를 소개받고 고개를 3번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한 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고 라울은 그를 우리 친구라고만 불렀다. 우리 친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군요. 이 친구가 당신을... 웨이트리스가 랑베르의 주문을 받으러 오자 라울이 말을 멈췄다. 이 친구가 당신을 우리 동료 2사람과 연결해 줄 거고 그 2사람이 매수해 놓은 보초들에게 당신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보초들이 적절한 때를 알아내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입문 근처에 사는 보초의 집에서 며칠 밤 묵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일이 잘 되면 이 친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의 친구는 말상의 머리를 또 한 번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토마토와 피망 샐러드를 쉬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러더니 스페인어 억양이 조금 섞인 목소리로 랑베르에게 이틀 뒤 아침 8시에 대성당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이틀 뒤군요. 랑베르가 지적하듯 말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라울이 말했다. 친구들을 찾아야 하니까요. 말상의 남자가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랑베르는 맥이 좀 풀렸다. 나머지 식사 시간은 이야기거리를 찾으며 흘러갔다. 그러다가 그 말상의 남자가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대화가 수월해졌다. 랑베르도 축구를 많이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선수권 대회, 영국 프로팀의 실력, W형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말상의 남자는 무척 신이 나서 랑베르에게 말을 놓아가며 축구팀에서 센터하프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 센터하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역할을 배분하는 사람이지. 역할을 배분하는 것. 그게 바로 축구야. 랑베르는 항상 센터 포워드를 맡았지만 그와 의견이 같았다.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나서야 토론이 가까스로 중단되었다. 감상적인 멜로디가 잔잔하게 반복되더니 어제 패스트 희생자가 137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상의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울과 랑베르도 따라 일어섰다. 헤어지면서 센터하프가 랑베르의 손을 힘껏 잡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곤잘레스야. 랑베르에게는 그 이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는 리웨에게 가서 일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리웨가 왕진 가는 데 따라 나섰다. 어느 집 문 앞에서 그가 의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집에서는 패스트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사가 왔다고 가족에게 알리는 소리였다. 타루가 늦지 않으면 좋겠는데 리베가 중얼거렸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병이 너무 빨리 퍼지나요? 랑베르가 물었다. 리베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통계 곡선과 상승세가 좀 수그러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에 맞설 싸울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물자가 부족해요. 그가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도 물자가 부족하면 대체로 인력으로 보충하는데 우리에게는 인력도 부족하죠. 외부에서 의사들과 보건대원들이 왔잖아요. 네, 의사 10명과 보건대원 100여 명이 왔죠.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이나 겨우 감당할 정도예요. 전염병이 더 퍼지면 그 인원으로는 충분치 않을 겁니다. 라웨가 말했다. 라웨는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랑베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을 성사시키려면 서둘러야겠어요. 한순간 랑베르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떠나려는 건 아니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베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랑베르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비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도 있었고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고 그동안 그녀가 늙을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이 30이면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누려야지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해할 것 같다고 리웨가 중얼거리는데 타루가 들어왔다. 무척 신이 나 있었다. 바늘루 신부에게 같이 일하자고 지금 막 부탁하고 오는 길이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가 물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기분 좋은데요? 의사가 말했다. 그분이 그래도 강놈보다는 나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으니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타루가 말했다.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되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리웨를 향해 눈을 끔뻑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생 내가 할 일이고요. 죄송합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저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약속한 날인 목요일, 랑베르는 8시 5분 전에 대성당 정문 앞으로 갔다. 공기는 아직까지 그런 대로 선선했다. 하늘에는 흰 구름들이 조그맣고 둥근 모양으로 떠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열기가 올라와 그 구름들을 단번에 삼켜버릴 것이다. 잔디밭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에서는 미약하나마 습기가 느껴졌다. 동쪽에 있는 집들 뒤로 태양이 떠올라 광장을 장식하고 있는 온몸에 금도금을 한 잔다르크 동상의 투구를 밝게 비추었다. 쾌종시계가 8시를 알렸다. 인적 없는 정문 앞에서 랑베르는 몇 걸음을 옮겼다. 성당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성가에 실려 오래된 지하실 냄새와 향냄새가 풍겨왔다. 갑자기 성가 소리가 멈추었다. 검은 옷을 입은 조그만 형체 10여 개가 성당에서 나오더니 사내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왔다. 랑베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검은 형체들이 큰 계단을 올라와 정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8시 15분이 되자 대성당의 오르간이 잔잔하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랑베르는 어두컴컴한 궁룡 아래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자기 앞을 지나갔던 검은 형체들을 본당에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성당 한 구석에 마련된 일종의 임시 제단 앞에 모여 있었고 제단에는 시내의 어느 공장에서 급하게 만든 성 로크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어서 그런지 그 형체들은 더 오그라들었고 마치 응고된 그림자 조각처럼 회색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저기에 떠다니는 듯한 안개보다 약간 더 짙은 정도였다. 그 형체들 위로 오르간의 변주곡이 끝없이 울리고 있었다. 랑베르가 밖으로 나가봐 보니 곤잘레스가 벌써 계단을 내려가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 자네가 가버린 줄 알았네. 그가 신문기자에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 8시 10분 전에 그곳에서 멀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2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곤잘레스가 설명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그리 쉽게 성사되는 것은 아니잖아. 다음날 같은 시각에 전몰용사 기념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가 제안했다. 랑베르는 한숨을 쉬며 펠트 모자를 뒤로 젖혀 넘겼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곤잘레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한번 생각해봐. 골을 넣으려면 그 전에 작전도 짜고 속공도 하고 패스도 해야 하잖아. 그야 물론이죠. 랑베르가 말했다. 하지만 축구 시합은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항구를 굽어보는 낭떠러지기를 따라가면 약간 안쪽에 일종의 산책로가 있고 그 산책로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유일한 장소에 오랑의 전몰용사 기념비가 있었다. 그 다음날 랑베르가 약속 시간에 제일 먼저 와서 전사자 명단을 주의 깊게 읽고 있는데 몇 분 뒤 남자 2명이 다가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산책로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는 텅 비어 황량한 항구를 정신이 팔린 듯 바라보았다. 키가 같았고 파란 바지에 소매가 짧은 선원용 셔츠를 입고 있었다. 신문기자는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여유있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채 20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때
곤잘레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 친구들이 저기 있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 두 젊은이에게 데리고 가서 마르셀과 루이라고 소개했다. 앞에서 보니 두 젊은이는 닮은 데가 상당히 많았다. 아마도 형제 같았다. 자, 이제 인사도 끝났으니 일을 해결해야지. 곤잘레스가 말했다. 그러자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자기들이 경비를 서는 차례가 이틀 후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제일 적합한 날을 골라야 할 거라고 말했다. 4명이 서쪽 출입구를 지키는데 다른 둘은 직업 군인이었다. 그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랬다가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따금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느 바의 뒷방에 가서 몇 시간씩 머무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자기들 집에 와서 머무르다가 자기들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랑베르에게 제안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 거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시 외부에 경비 초소를 이중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를 서둘러야 했다. 랑베르는 좋다고 한 뒤 남은 담배 몇 대를 그들에게 권했다. 둘 중 말을 하지 않고 있던 청년이 곤잘레스에게 비용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성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친구야. 계산은 출발할 때 하기로 하지. 곤잘레스가 말했다. 모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 곤잘레스는 이틀 뒤 스페인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거기서 보초들의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첫날 밤은 내가 옆에 있어주지. 그가 랑베르에게 말했다. 이튿날 랑베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다가 호텔의 전개에서 타로와 마주쳤다. 리베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타로가 물었다. 방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군요. 좀 망설이다가 랑베르가 대답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신문기자는 생각해 보았다. 저녁 식사 후에 시간이 되면 늦어도 좋으니 호텔 바로 두 분이 함께 오시죠. 리웨의 상황도 그렇고 페스트 상황도 봐야겠네요. 타루가 말했다. 밤 11시에 리웨와 타루가 작고 좁은 바에 들었었다. 30명 정도 되는 손님들의 팔꿈치가 서로 닿을 정도였다. 손님들은 매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페스트에 감염된 침묵의 도시에서 돌아와서 그런지 두 사람은 좀 어리둥절해져서 발을 멈추었다. 아직 술을 파는 것을 보고 그 흥분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랑베르는 카운터 끝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그들에게 손짓을 했다. 타루가 큰 소리로 떠드는 옆 사람을 슬쩍 밀어 자리를 만든 후에 두 사람은 랑베르의 양옆에 가서 섰다. 술을 싫어하진 않죠? 천만에요. 그 반대죠. 타루가 대답했다. 리웨는 술잔에서 풍기는 쌉싸름한 향료 냄새를 맡아보았다. 너무 소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랑베르는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듯했다. 그가 취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있는 그 좁은 공간의 나머지 자리에 놓인 테이블 2개 중 하나에 해군 장교 한 명이 양팔의 여자를 끼고 앉아 얼굴이 빨간 뚱보 남자에게 카이로에서 유행했던 장티푸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원주민 수용소를 만들어 그곳에 환자용 천막을 설치해서 그 둘러에 보초선을 쳐놓고 가족들이 민간요법으로 만든 약을 몰래 반입하려고 하면 총을 쏘았지. 가혹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 했어. 다른 테이블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높은 곳에 올려놓은 죽음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인트 제임스 인퍼머리의 선율에 휩쓸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잘 되어갑니까? 리베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되어가고 있어요. 랑베르가 대답했다. 일주일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유감이군요. 타루가 외쳤다. 왜요? 타루가 리베를 바라보았다.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리베가 말했다. 타루가 술을 한 잔씩 더 돌렸다. 랑베르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 처음으로 타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술잔에 손을 밀면서 타루가 말했다. 우리 보건대 일에 도움이 되겠죠. 랑베르는 고집스럽게 사유하는
평소의 얼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대 활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잔을 비운 뒤 타로는 이렇게 말하며 랑베르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도움이 많이 되죠. 신문기자가 대답하고는 술을 마셨다. 리웨가 보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완전히 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날 랑베르는 입구에 의자를 꺼내놓고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앉아 초록빛과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 한때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두 번째로 스페인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겨우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냄새가 매캐했다. 식당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랑베르는 곤잘레스와 처음 만났던 앞쪽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웨이트리스에게는 기다렸다가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저녁 7시 30분이었다. 남자들이 차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매우 낮고 둥근 천장 아래로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낮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가득 찼다. 8시가 되었는데도 랑베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불이 켜졌다. 새 손님들이 들어와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식사를 주문했다. 8시 30분에 식사를 마쳤지만 곤잘레스도 두 젊은이도 오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여러 대 피웠다. 홀이 서서히 비기 시작했다. 밖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바다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의 커튼이 슬쩍 들리곤 했다. 9시가 되자 홀은 텅 비었고 웨이트리스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보고 있는 것을 랑베르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식당 맞은편 카페의 문이 열려 있었다. 랑베르는 카페 카운터 좌석에 앉아 식당 입구를 지켜보았다. 9시 30분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곤잘레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나중에 리웨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구급차가 어둠 속을 질주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와 아내를 갈라놓은 장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찾으려고 완전히 매달리는 바람에 그동안 아내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길이 또다시 꽉 막히자 아내가 그의 욕망 한가운데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 고통이 어찌나 갑작스럽고 폭발적이든지 타는 듯 혹독한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호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아픔은 여전히 남아 관자놀이를 파먹듯 쑤시었다. 그 다음날 그가 아침 일찍 리웨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코타르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내일 저녁에 오세요. 리웨가 말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타루가 코타르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10시에 코타르가 올 테니 10시 30분에 이곳으로 오시죠. 이튿날 코타르가 의사에게 왔을 때 타루와 리웨는 리웨의 담당 구역에서 예기치 않게 완치된 사례 한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1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죠. 타루는 말했다. 아, 그건 패스트가 아니었어요. 코타르가 말했다. 패스트가 틀림없었다고 두 사람은 코타르에게 확인해 주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 나았잖아요. 나만큼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패스트는 용서가 없어요. 대개는 그렇죠. 하지만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뜻밖의 일도 생겨요. 리웨가 말했다. 코타르가 웃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된 숫자 들으셨죠? 타루가 연금 생활자를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희생자 수는 알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것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었다. 아, 그런 대책은 벌써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대책을 각자 자신과 관련 지어야 합니다. 코타르가 영문을 몰라하며 타루를 쳐다보았다. 타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니 각자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대 의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긴 하네요. 코타르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패스트가 너무 강하니까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알게 되겠죠.
타루가 끈기 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리베는 책상 앞에 앉아서 진료 카드를 옮겨 쓰고 있었다. 타루는 계속 연금생활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코타르는 의자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코타르 씨,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코타르는 불쾌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둥근 모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 도전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난 말이에요. 패스트 안에서 사는 게 더 편해요. 내가 왜 패스트를 퇴치하는데 끼어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타루는 갑자기 진실의 계시를 받은 듯 이 말을 탁 쳤다. 아, 그렇지. 깜빡 잊었네요. 패스트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체포되었겠죠? 코타르가 움찔하더니 넘어질 뻔했다는 듯 의자를 꽉 붙잡았다. 리웨는 옮겨 쓰던 손을 멈추고 심각하면서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누가 말해줬어요? 연금생활자가 외쳤다. 타루는 놀란 듯 말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적어도 의사 선생님하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코타르는 갑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나 나나 당신을 고발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당신 사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경찰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자, 좀 앉으세요. 연금생활자는 의자를 보고 조금 망설이다가 앉았다. 잠시 후에 그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오래된 일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다 잊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흘린 거죠. 나를 소환하더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체포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심각한 죄인가요? 타루가 물었다. 그건 보기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살인은 아니에요. 징역형인가요? 강제 노역형인가요? 코타르는 몹시 풀이주고 보였다. 징역이겠죠. 운이 좋으면.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흥분하며 말했다. 그건 실수였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집에서 멀어지고 익숙한 생활도 못하게 되고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목을 맬 생각이 든 거군요. 타루가 물었다. 그래요. 분명 어리석은 짓이었지만요. 리베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코타르에게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보건대에는 안 들어오겠군요. 타루가 말했다. 코타르는 두 손으로 모자를 돌리다가 불안해하며 타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병균을 일부러 퍼뜨리지는 마세요. 타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코타르는 자기가 패스트를 원한 것이 아니라 패스트가 그냥 생겨난 거고 지금 패스트 덕분에 자기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랑베르가 문 앞에 왔을 때 그는 목청을 돋워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다. 게다가 내 생각에 당신들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할 겁니다. 랑베르가 물어보니 코타르도 곤잘레스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카페에 같이 가줄 수는 있다고 했다. 이튿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리웨가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자 랑베르는 주말 밤 아무 때나 타루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다. 아침이 되자 코타루와 랑베르는 그 작은 카페에 가서 저녁 때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만나자는 메모를 가르시아에게 남겼다. 그날 저녁 기다려봤지만 가르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가르시아가 와 있었다. 그는 랑베르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그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지만 호비를 조사 때문에 구역 전체에 24시간 동안 통행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곤잘레스와 두 젊은이가 바리케이트를 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한번 라울과 연결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그것도 이틀 안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알았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군요. 이틀 뒤 어느 길 모퉁이에서 라울은 가르시아가 추측한 대로 아랫 동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다시 곤잘레스와 접촉해야 했다. 이틀 뒤 랑베르는 그 축구 선수와 점심을 먹었다. 참 바보 같은 일이군. 곤잘레스가 말했다.
다시 만날 방법을 정해놨어야 하는 건데. 랑베르도 같은 의견이었다. 내일 아침에 애들한테 가서 조정해 보기로 하세. 이튿날 그들은 집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오에 리시의 광장에서 만나자는 메모를 남겨놓았다. 랑베르는 호텔로 돌아갔지만 안색이 좋지 않아 그날 오후에 타루가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일이 잘 안 풀려요? 타루가 그에게 물었다. 자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그래요. 랑베르가 말했다. 그가 초대 날짜를 바꾸었다.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날 저녁 그들이 랑베르의 방에 들어가 보니 랑베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둔 술잔에 술을 따랐다. 리웨는 잔을 받으면서 일은 잘 진행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문기사는 한 바퀴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면서 곧 마지막 약속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가 술을 마시고는 덧붙였다. 물론 그들은 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타루가 말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랑베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뭐요? 패스트 말이에요. 아, 리베가 말했다. 그래요. 패스트는 자꾸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랑베르가 방구석으로 가서 조그만 축음기의 뚜껑을 열었다. 무슨 곡이에요? 내가 아는 곡 같은데? 타루가 물었다. 랑베르는 세인트 제임스 인프머리라고 대답했다. 판이 반쯤 돌아갔을 때 멀리서 총소리가 2번 들려왔다. 개 아니면 탈주자겠죠. 타루가 말했다. 잠시 후 판이 다 돌아갔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뚜렷이 들리다가 호텔 방의 창문 밑을 지나서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이 판은 재미없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게다가 오늘은 벌써 10번이나 들었고요. 그 정도로 그 곡을 좋아해요? 아,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는 리웨에게 보건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현재 5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몇 팀이 더 조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신문기자는 침대에 앉아 손톱 손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리웨는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그마하고 힘있게 생긴 그의 옆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저도 보건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일 같으면 제목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스페인 전쟁에 종군한 적도 있거든요. 어느 편이었죠? 타루가 물었다. 패배한 사람들 편이었죠. 그 후에 생각을 좀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타루가 물었다. 용기에 대해서요. 인간이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감정이 없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타루가 말했다. 천만에요. 인간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도 없어요. 결국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는 두 남자를 바라보다가 계속 말했다. 타루, 당신은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관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맨눈으로도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관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요. 나는 영웅주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영웅주의는 어렵지도 않고 또 영웅주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리웨는 신문기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리웨가 계속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인간은 관념이 아니에요, 랑베르. 랑베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왔다. 흥분해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사랑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의 관념, 어설픈 관념에 불과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거죠. 선생님, 단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다립시다. 정말로 그럴 수 없다면 영웅놀이는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기다리자고요. 나는 그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리베가 갑자기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 말이 옳아요, 랑베르. 절대적으로 옳아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나는 결코 막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하려는 일은 내가 봐도 정당하고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은 영웅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성실성의 문제예요. 비웃을지 모르지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대체 뭔가요? 랑베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예로 들면 성실성은 내 직분에 완수하는 거예요. 랑베르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내 직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사랑을 택한 것이 정말 잘못일 수도 있겠군요. 리웨는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힘주어 말했다. 랑베르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에 두 분은 이 모든 일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선한 편에 선다는 건 더 쉬운 일이고요. 리웨는 잔을 비우고 있었다. 자, 할 일이 있었어요. 그가 나갔다. 타로도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다가 생각이 바뀐 듯 신문기자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리웨의 부인이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거 아세요? 랑베르는 깜짝 놀란 듯한 몸짓을 해 보였지만 타로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랑베르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도시를 떠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일해도 괜찮을까요? 수학이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대답이 들려왔다. 좋아요, 랑베르.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랑베르도 함께하게 되네요. 제2부가 끝났습니다.